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 사이 벌써 5차례나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는 3단계 격상을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 수 1,097명,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지금 최다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 지금 3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보통 우리가 변곡점, 정점이 언제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지난 2주간의 통계를 봤을 때 재생산 지수, 즉 한 명의 환자가 과연 몇 명의 환자에게 감염이 시켜서 그것이 확진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1.2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1 곱하기 1.2 하면 계속 숫자가 커지겠죠? 이게 1 아래로 떨어져야 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1.2가 1000 곱하기 1.2 하면 1200이고요. 1200 곱하기 1.1 하면 144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상황은 아마 1000명 내외로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다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이제 장소,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별 검사에서 지난 5일간 286명, 임시 선별 지도서에서 286명이 나왔는데요. 예. 거기 검사하러 오신 분들의 면모를 보면은 이런 분들이죠. 어떤 분들하고 동선이 겹쳤거나 또는 내가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역, 터미널 등의 소위 말하는 좀 익명 검사를 통해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전사를 했는데 11만 명 중에 286명, 네. 약 0.23% 정도의 확률로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1000명 중에 2명은 확진이 가능한 상태다. 근데 그 1000명은 무증상이고 어떠한 연관이 없는데 검사 한번 받아볼까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것이 1000명 중에 2명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떤지 간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일 지금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로 좀 국지적 감염자 이야기를 해보고서 좀 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하루에만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불과 나흘 전에는 확진자가 17명이 나왔는데 며칠 만에 확진자가 10배 넘게 늘었다. 이건 아무래도 구치소의 뭔가 그런 위치, 장소의 특징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 구치소라는 데를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이것이 일단 폐쇄되어 있는 곳인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게 된 경우는 거기서 출소 또는 이제 해제되신 분 중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거꾸로 안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해봐서 이게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확진된 분은 거기 계시다가 나오신 분이 관련돼서 확진돼서 역학조사로 거꾸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역 수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관리하는 분과 거기에 계셔야 되는 분들이 교차로 감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지에 있는 그 방역 당국에서는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식사 장소에서의 방역 수칙들이 잘 지켜졌는지 또는 그 안에서 단체로 씻는 곳 또는 단체로 화장실 관리하는 곳,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흡연 장소 등등에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것은 우리가 격리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동일 집단 격리로 차단을 하게 되면 사회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사회로 나와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 지침과 나온 이후에도 최소 14일간의 이런 자가 격리, 그 이후에도 다시 검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회로 나오지 않도록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집단으로 있는 곳, 특히 이제 폐쇄적인 곳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군 관련해서도 발생을 하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군 관련해서는 발생을 했지만 또 시간이 2, 3일 정도 지나면 소식에서 지워지고 또 그 관련된 소식이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군 관련해서는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교정시설이나 요양병원 등등 일정 폐쇄와 또 거기에 교정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연결 공로가 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사회 전반으로 2차적, 3차로 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요번에 분명히 확인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면은 요양병원 간에 환자들이 옮겨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병원을 옮겼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사례가 있나 싶기도 한데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일하는 이제 종합병원 또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 또는 일반 병원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방역 수칙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합니다. 치과나 일반 의원 등 같은 경우도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환자를 확인하고 방역 수칙을 확인했는지 입장 시 발열, 마스크 착용 등을 하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또는 이제 정신건강의학 시설, 병원 등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수가와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각 환자분들을 각각 방에 모시고 더 많은 인원들이 그분들을 격리하면서 모셨으면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방에 4분, 6분 또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이상의 인원이 있으면서 칸막 인원을 관리하고 적은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있잖아요. 따라서 교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이는 이미 대구 경북에서 많은 사상자가 치명률이 올라가면서 밝혀졌던 부분인데요. 예. 안타까운 부분은 동일 집단 격리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환자분들을 모셨는데 모실 때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를 우리가 알면서도 비인도 검사를 통한 PCR 검사로 확인된 결과 없이 이동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해도 이거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구 경북의 사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집중적인 행동 지도를 통해서 치명률을 낮출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얘기해 볼 부분도 교수님께서 정말 잘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위중증 환자가 전체 확진자 수가 늘다 보니까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상 확보에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병상을 기다리다가 이제 집에서 사망하는 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형 병원들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우선 이 행정명령이 어떤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간 병원인 경우에는 허가 병상, 예를 들어서 1000병상을 운영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게 되면은 1000병상의 1%를 확보해라. 그럼 이제 10병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 10병상 정도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000병상에 보통 일반적으로 50에서 60병상의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50에서 60 중환자실에 10병상의 중환자실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따로 빼서 준비하라는 얘기면 실질적으로 거의 20%의 중환자실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일반 병실을 내주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의 1%, 그러니까 전 병상의 1%니까 실제로 중환자실을 치면 20%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환자실에 계시던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국립병원 같은 경우는 1% 이상을 확보하는 게 행정명령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겨울철이 되면 심근경색, 뇌경색, 그 외에도 암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중증 환자 치료가 필요한 시설이 확보돼야 되고요. 예.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뭐 중증 환자를 보시는 더 많은 경험을 갖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처럼 중환자실에 대한 그런 견해는 적지만 최근에 병상 확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병원의 그 경영진 분들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일반 중증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과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같이 나왔을 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코로나19는 감염 질환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중환자실이 이제 외과계 중환자실이 있고 내과계 중환자실이 있는데 외과계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외상, 수술 후 회복을 위해서 계시는 곳이니까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아니시죠. 예. 그렇죠. 하지만 코로나19 환자분을 위해서 이 허가 병상의 1%, 중환자실로 치면 최대 20% 이상을 확보를 하려면
더 많은 공간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격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실제로 20%보다 더 많은 병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중증 환자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 내과계나 또는 중증 환자 중에 외과계를 위해서 일부는 비워놔야 되거든요. 예. 항상 일부 이걸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일부를 비워놓고 있다가 응급실에 있거나 또는 일반 병동에 있다가 중증 환자로 전환되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일부를 비워놔야 되는데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이런 거는 일반 환자, 특히 겨울철에는 일반 중증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네. 대구 경북 지역은 그 위기를 어떻게 잘 회복을 했을까요? 물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의료진 또 공무원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구 경북 지역에 거기 계신 국민분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했지만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민간 병원이 전체를 다 코로나19로 전용 병상, 전용 병원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물론 치명률이 높았고 대기 중에 사망하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행정명령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몇 병상을 확보했다고 하는 그런 숫자적 의미에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좀 더 치밀하고 또 민간병원 또는 국공립병원 또는 병원을 전체로 왜냐하면 이건 감염질환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격리와 또 거기에 대한 집중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각각 일반 민간 병원의 1%씩 즉 중환자 실률 합치면 20%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협의가 되거나 또는 전환이 가능한 병원 시설을 전담 병원으로 수도권에 빠르게 진행해서 최근에 보면은 그 수도권에 있는 한 민간 병원이 자체적으로 130, 40병상을 활용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그런 미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보상까지도 감안해서 그 대구의 그 병원에서는 보상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됐지만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민간 병원에서 200에서 250병상의 중소 규모의 탄탄한 병원들을 바로 코로나 전담 병원, 격리가 가능한 중증 병원으로 빠르게 시설 전환할 그런 대책이 같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담병원을 하나 짚어서 정부가 하는 게 좋고 그거는 정부의 협상력에 좀 달렸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협상과 더불어서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의료진과 또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 민간 병원은 얼마만큼 보상을 받았는지 그것이 실제로 보상이 잘 됐다고 하면 예. 다른 민간 병원이나 의료진에도 더 많은 격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거리두기 3단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준은 이미 충족을 했는데 워낙 3단계로 격상을 하면 오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방역 조치 일부를 조정한 3단계 마이너스 알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3단계 마이너스 알파?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소통의 부재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못 받고 있지만 사실 방역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 비추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알려졌느냐가 중요하죠. 이 3단계의 선언의 준하나 3단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이 완전히 락다운은 아니어도 네. 이 뭐라 그럴까 신용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의 교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3단계에 준하는 것이 진행이 되나 중요한 것은 일부에서는 허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생필품 관련 사재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3단계 준하게 된다면 대형마트는 그런 규모나 시설적 물어보면 당연히 닫아야 되는 것이 맞게 되나 그렇지만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 일부 허용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일부 우리가 편의시설, 국공립시설 중에서 완전히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수용객을 좀 낮추거나 또는 시간을 더 단축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최소화해서 3단계 준에 나간다는 것을 3단계지만 3단계에서 몇 가지는
편의를 열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전에 봤을 때는 3단계여도 식당은 그대로 밤 9시까지는 운영을 하는 걸로 기억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안을 보니까 3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포장 배달만 역시 식당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방역적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의사니까 방역적 측면만 말씀드립니다. 방역적 측면으로는 바른 선택입니다. 영국이나 기타 다른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식당, 펍, 바에 즉 음식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시설도 모두 다 닫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30분,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비말이 도출되는 것이고요. 또 카페라든지 일부 우리가 짧게 하는 곳, 음식을 사가야 되는 곳은 매장에서 머무는 걸 허용하지 않으면서 네.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짧고 강력한 방역 대책으로 의학적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다만 이 소상공인 특히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배달업에 관련해서 대비가 가능한 식당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식당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후에 좀 세밀하게 보상을 같이 준비하면서 방역에 대한 그런 선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후에 이 거리두기 단계 두고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언제쯤 이뤄진다 아니면은 뭐 이뤄질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 좀 예상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보통 제가 단계를 상향하는 데 있어서 막 적극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의료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방역적 측면이나 또는 치명률의 증가, 하루에 10분, 20분씩 돌아가시는 소식을 이번 주 내내 들어야 될 가능성도 네.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보완 대책을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세균 총리와 그다음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균형적인 감각으로 3단계 선언에 대한 시점을 좀 더 앞당겼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백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투여 분량을 확보했다고 해서 사실 저는 아스트라제네카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데 곧 이제 영국에서 첫 승인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백신의 효과성이 70% 정도 좀 떨어진다라는 보도도 역시 있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공부할 때 나오는 그 데이터 값을 볼 때 90%나 100%에 가까울수록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의 실험과 실험실 내에서의 실험은 그 데이터 값에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네. 파이저나 모더나의 기술력은 의심하는 바가 없고요. 데이터라 그리고 전문가들이 승인한 것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는 잘 준비된 임상 3상에서의 단계이고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걸 볼 때는 70% 이상의 효율을 얻기도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평균적으로 70%의 예방접종으로도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서 우리가 열심히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 일반 시청자분 국민들이 봤을 때 왜 91%, 94%를 놓고 70%짜리 예방접종을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70에서 80% 이상의 일반적인 효용을 갖는 예방접종을 국민의 70% 이상이 맞는다는 즉 90%, 100%짜리 예방접종이 있는데 두려워서는 안 맞을 거고 20, 30, 40대 젊은 분들이 안 맞는다고 하면 그거는 대유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의 유효성보다는 접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안정성에 있어서의 국민 참여를 높이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이해를 해준다면 70%나 91%나 큰 차이는 없고 나부터 예방접종 특히 20, 30, 40대 젊은 분들이 네.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나오시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이 지금 3단계 지금 방역 조치에서 4단계까지 신설 적용했다. 이유가 뭐인 거 아니?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변종 바이러스가 새로 등장을 하면 기존의 백신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은 것 제가 같은데요. 2020년에 네. 변종 바이러스에 관련된 질문을 오늘까지 8번째, 저는 이제 방송에 걸 꼭 기록해서 복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맨 처음에 받았던 거는 5월 이태원발으로 발생했을 때 유럽형, 미국형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해외를 막지 않은 것이 결국은 국내에 사단이 나게 됐다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뭐 GR형, GH형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남아공화국에서도 발생한 변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은 RNA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는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종을 일으킵니다. 아, 네. 지속적으로 변종을 일으키는데 그 기둥이 되는 것은 큰 변함없고 가지들만 변종을 해서 우리가 바뀌는데 이게 VUI 2020-12-2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새로 명명한 게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제가 100% 보진 않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치명률이 올라갔거나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확산세가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더 많은 환자가 발견되고 있으니 확산세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선제적으로 봉쇄를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발전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의료계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이 의료계의 대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변종이라고 하는 기사와 3단계 이상이라고 하는 이 차단이라는 기사가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소식으로 들리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 2, 3일 정도 지나면 아마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실 겁니다. 아,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병욱 순창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